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는 주제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말씀해 주셨지만 신청이 시작이 됐어요. 먼저 이 지원금의 이제 내용과 또 어느 정도로 규모로 지급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먼저 5차 재난지원금 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객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을 할 이제 주된 테마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이제 그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더해서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소상공인 손실 보상, 상생 소비 지원금 뭐 이런 재난 지원금이 더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라기보다는 소득 하위 88%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그러니까 4인 가구를 한다면은 가구당 100만 원이 되겠죠. 네. 이렇게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을 이제 실시한다는 거고, 이걸 이제 신청을 해야 될 텐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는 카드사에서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되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일부터 신청이 시작이 됐고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는 이 시점에도 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생 국민 지원금 어떻게 뭐 신청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주셨고 신청 대상이라든지 뭐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게 일단 소득 하위 88%의 국민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뭐 되게 애매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소득 하위인지 전 국민의 소득을 뭐 줄 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일일이 다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기준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6월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소득은 결국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이제 소득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드니까, 예컨대 소득에 뭐 현금 자산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 자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으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득 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행정적인 장치가 이제 건강보험이었던 것 같아요.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니까 건강보험료 이제 6월분을 기준으로 해서 가구소득 하위 80%를 이제 찾고요. 여기다가 이제 가중치 같은 거를 조금 더 부여를 해서 88%의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 지역 가입자랑 직장인 가입자하고 약간씩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6월 건강보험료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가구는 17만 원, 2인 가구는 20만 원, 3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31만 원 이하이면은 이제 이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고,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는 1인 가구 17만 원, 2인 가구 21만 원, 3인 가구는 28만 원, 4인 가구가 35만 원 이하여야 이 국민 상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자산이라는 거를 같이 보게 되는데, 이제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액 합계액이 이제 9억 원.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건 시가하고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시가가 얼마였다고 해도 그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시가를 이제 공시지가인 거죠. 공시지가로 이제 바꿔가지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세 표준액에 대해서 과세 표준액 합계가 9억 원이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어림잡아서 과세 표준액 개념으로 했을 때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9억 원을 넘으면 시가가 21억 원을 넘는 아파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 재산이 있는 분들은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이제 6월에 소득 얼마나 이제 벌었는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사실 판단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대상자가 정해지게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신청하시는 방법 앞서서 조금 언급을 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신청 방법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네. 상품권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활용하려면 결국은 그 돈을 거기 넣어줘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충전한다는 정도의 개념이 될 텐데요. 네. 신청한 다음 날에 이걸 충전하도록 되어 있고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카드사가 이제 뭐 롯데카드, BC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이런 곳들이 이제 카드사로서 신청을 받는 곳이고 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그리고 카카오페이 카드도 이제 신청을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받은 상품권은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 점포에서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생지원금의 또 이용 기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까지라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성인이 아닌 뭐 미성년자 같은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 부모님이 뭐 대신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성년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좀 개인이 이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뭐 MC님께서 신청 방법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려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네. 그래서 신청하는 시행 첫 주에는 네. 이제 요일제를 적용을 해가지고 끝자리 기준 예전에 마스크 살 수 있을 때 요일제 그쵸.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고 주말엔 이제 그 출생연도 끝자리랑 관계없이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성인 지급 대상자는 이제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주 명의로 대리 신청한다는 거고요. 선불카드는 이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고 하고 이게 역시 이제 이거는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를 이렇게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신청을 뭐 일단은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조건이 안 돼서 뭐 탈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민 88%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에 네. 88%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 신청을 했지만 탈락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약간 억울한 탈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이제 억울한 분들이 사실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내 소득이 이 정도인데 내가 88%에 해당을 못하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은 사실 뭐 예컨대 이제 세금 신고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쵸. 예컨대 무슨 과외를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현금으로 받으시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소득은 없지요. 그러게요. 그렇지만 과외 현금 소득을 통해서 세금을 안 내셔서 되게 재산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또 그 88%의 서류상으로는 해당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지원금 받고 나는 못 받게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컨대 89%에 해당하실 수도 그렇죠. 있고요. 턱걸이. 예, 이렇게 되면은 좀 애매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랑 같이 거주하는 동거 가족 네. 뭐 이런 분들 중에 동거 가족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사실상 뭐 형제여가지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형제들이 같이 살 수가 있는데 사실 뭐 형제들이 친한 건 맞지만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형님이 뭐 소득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형님 소득을 나한테 주진 않는데 나는 그 형님이랑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억울할 같아요. 수도 있고 아니 내가 형님이랑 같이 사는 거랑 재난지원금 받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이제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컨대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내가 작년에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원래는 뭐 건강보험료를 작게 냈었는데 작년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건강보험료를 좀 많이 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작년에 그렇게 됐을 뿐인데 왜 내가 못 받아야 되냐? 나 평상시에는 88% 안에 들어간다. 근데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그때 잠깐 그랬는데 그러게요. 날 제외하는 건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되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게요. 사실은 뭐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면서 각 개인 뭐 국민 전체 하나하나 상황을 다 고려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류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 때문에 사실은 내가 억울하게 또 못 받게 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너무 억울한 것 같다. 나는 충분히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럼 좀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이 억울함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그 1인당 25만 원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억울해 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친구들 여럿 있는데 뭐 별거 아닌 과자 하나씩 주고 저만 안 주면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럴 때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데 네. 이것도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의 신청을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이제 억울함이 있거나 민원이 있을 때 통합해서 하도록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온라인으로는 이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역시 뭐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아 내가 제외가 됐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의 신청도 첫 주에는 이제 요일제로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네. 내가 너무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나 내가 뭐 이의 신청을 해보고 그 결과에 뭐 따르면 되는 거니까 이의 신청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군 장병들도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군대에서 이거 신청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대리 신청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예, 이제 이 군장병들의 신청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또 이제 신청 방법 자체를 뭐 간단하게 안내드리면 군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거주 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행동 반경 자체가 제약이 있으니까 네.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 같은 거, 뭐 위임장이라든가 현역복무 확인서라든가 군이라는 걸 증명해야 될 테니까요. 이런 거를 직접 내지 않고 예컨대 이제 우편으로 접수하면 너무 힘드니까 네. 사진으로 촬영해서 이제 요즘엔 군대에서도 휴대폰 쓰니까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 등 이런 대리인에게 전송하면 부모님께서 이제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도록 뭐 이렇게 해주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말씀이 잠깐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지급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건 되게 사람마다 의견이 갈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정부가 일종의 무상보조 같은 의미에서 주는 건데 군장병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경제활동 하시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니 이게 뭐 군장병들한테도 주면 뭐 국가가 군인 장병들에 대한 뭐 월급을 많이 주는 건 아니니까 뭐 주면 좋겠긴 하겠지만 또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되도록 해야지 군장병들은 뭐 군에 있으니까 애시당초 받는 월급 똑같이 받고 숙식이 다 똑같은 건데 그러게요. 이게 굳이 군 장병들한테 주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지원 자체를
적절한 대상으로 선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경제적인 상황이 급격하게 좀 어려워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숨통을 틔워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인데 군 장병들의 경우에는 사실 생활에 있어서 뭔가 본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려움은 네. 상당히 없을 수가 있어서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과연 이렇게 지급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또 목소리도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제가 여기 어디 이제 식당 같은 데 갔다가 그 식당 주인 아저씨가 하시는 얘기 들을고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네. 식당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당이 꽉 찬다고 해도 거리둬야 돼가지고 그쵸. 다 매출이 이렇게 이제 할수 확 없죠. 절반 가량으로 네. 막 줄어버릴 수 있는 거죠. 마치 다 찬다고 해도 뭐 거리두기 때문에 매출이 확 줄을 수가 있는데 아니 뭐 나 자기처럼 이렇게 줄은 사람하고 군장병들 같은 경우에는 군에 복무하면서 똑같은데 군장병들한테 지원할 게 아니라 나같이 이게 정부의 그 거리두기라는 시책 그리고 이거는 우리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쵸. 이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데 이게 나 같은 사람한테 줘야지. 이게 군장병들이 물론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군장병들이 직접적으로 피해 입는 건 아닌데 이거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야 뭐 잘 모릅니다만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소개를 일리 있는, 드렸습니다. 네, 일리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사실 자영업자분들 거리두기로 인해서 뭐 매출 감소는 물론이고 정말 많은 힘든 시간을 지금 1년 넘게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와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생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 사용처, 우리가 어디에 좀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거 궁금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는 거고 그 코로나를 사실 경제적 재난이라는 거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런 재난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인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정부가 이런 식으로 돈을 민간에 풀어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풀린 돈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과 그리고 그 반드시 써야 하는 예컨대 뭐 병원이라든가 뭐 약국이라든가 안경점이라든가 네. 뭐 학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까지는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분들 전통시장이라든가 바로 앞에 동네 마트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은 되지만 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들 뭐 특히 이제 뭐 큰 유통 업체 그러니까 뭐 백화점이라든가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뭐 기업형 슈퍼마켓이라든가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안 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기업, 그래서 대형 외국계 매장이라든가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직영하는 매장이라든가 예컨대 스타벅스 같은 데는 스타벅스 전체의 정책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다 직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직영 프랜차이즈가 직영하는 매장이라든가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를 예컨대 이제 뭐 파리바게트나 이런 곳에서 그 가맹점주 하시는 분은 사실상 자영업자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쓸 수가 있는데 큰 기업에서 직영하는 프랜차이즈는 안 되고 뭐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홈쇼핑이라든가 대형 배달 앱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사용처를 좀 한정을 해서 정부가 이제 재난을 지원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가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필수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들 약국이나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 이 증명 서류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증명 서류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 뭐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수수료 면제해 주는 게 정부 차원에서 보면 되게 큰 양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네. 수수료가 사실은 뭐 몇백 원 수준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몇백 원 수준의 수수료도 면제해 주는 게 되게 좋은 거 아니냐를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유 그거 뭐 수수료 면제해 주는 것 같고 약간 생생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뭐 정부에서 이제 그 국민들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수수료 면제해주는 건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면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하기 위한 증빙 자료를 정부에서 발급해주는 거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면제해주시는 게 지원 취지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뭐 초본을 발급받아서 이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또 뭐 불과 몇백 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비용이 들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조금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국민지원금이 추석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또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재난지원금 나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와 관련된 문자가 오면 그냥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국민지원금 주려나 보다 내지는 받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절차인가 보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 이제 좀 말려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지원금 안내인 것처럼 뭔가 사칭을 하는 이 피싱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전 개인적으로 뭐 검사 출신 변호사여서 검찰에 있을 때 이제 보이스피싱 사건들을 꽤 많이 본 편인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최악의 악질 사기라고 그러게요. 생각하거든요.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정말 아주 자그마한 틈을 노려가지고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털어서 이 사람의 이제 금융 생활과 관련해서 이제 뭐 재산을 뺏고 이런 정말 최악의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그마한 틈을 노리는 거지요. 네. 국민지원금을 준다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국민지원금 주는 것처럼 이렇게 안내를 딱 해놓고 이제 클릭하게 하면 자기 휴대폰에 있는 정보 다 뺏어가 버리는 그걸 통해서 이제 뭐 개인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뭐 어디다 팔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금융거래까지 막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정말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기회만 있으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이제 그 많은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을 이제 알게 되니까 뭔가 잠깐 이제 그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틈 같은 거를 활용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재난지원금이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안내가 되면 뭐 그런 것 같다 하고 사람들이 이제 덥석 낚시처럼 이제 묶일 수 있으니까 네. 낚기에 딱 좋은 거리를 하나 지금 찾은 것 같고 또 이거 활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이제 그 방역 때문에 이제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요즘에 출입명부 그거 작성한 지 좀 지난 다음부터 어디선가 이렇게 이상한 전화들이 워낙에 많이 오는데 또 그런 것처럼 이게 어려운 상황 이용해서 좀 정부가 좋은 정책을 피고 좀 도와주려고 하면 꼭 그거 악용해서 이렇게 네. 나쁜 데 써먹는 나쁜 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게 잘 이런 수법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받아도 이거 클릭하면 안 된다라고 아실 텐데 이게 뭐 연세 많으신 분들,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문자가 와서 링크가 있으니까 그냥 사실 눌러보는 경우도 있고 또 워낙 국민지원금 지급하고 신청하는 그 시기에 딱 맞물려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딱 정말 속기 좋을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지원금을 둘러싸고 앞서서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좀 지급이 되고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이 되나 이 부분 짚어봤는데 기준을 두고 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해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건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결국 뭐 다른 사람은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서운한 건 솔직히 사실이고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당장 서운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왜 나는 안 주는데 도대체 나눠주는 기준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근데 그거를 이제 이 많은 국민들의 자산 상태라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88%를 선별해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국가가
전 국민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88%를 가릴 수 있다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게요.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그렇게 낱낱이 알고 있는 게 적절한지, 이건데 뭐 빅브라더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러다 보면 이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든지 간에 이건 형평이 안 맞는데 난 억울한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마땅한 기준이 없으니까 건보료를 가지고 이제 기준을 삼았고, 건보료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으면 직장가입자랑 지역가입자가 이제 건보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네. 그럼 이거 자체로 직장가입자랑 지역가입자랑 이게 뭐 공정하게 된 거야?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해마다 소득이 약간 달라지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난 계속 어려웠다가 뭐 작년에 좀 좋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못 받는다고 하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 논란을 이렇게 잠재우고 국민들 동의를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보니까 민주당의 그 정책위원장께서, 그러니까 건보료 계산 방식이라든가 이 88%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견이 있으면 최대한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셨거든요. 이게 아마 이런 것들을 고민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왜 88%지? 90%는 안 되나? 아니고? 85%는 안 되나?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든지 간에 전 국민을 상대로 똑같이 주지 않으면 이 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논란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확고한 방침을 정하고 국민들한테 설득해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세요 할 영역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정부에서 이제 뭐 나쁜 뜻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뜻으로 한다면 국민들께서도 좀 만약에 좀 뭐 여력이 좀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면 또 모르겠지만, 뭐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신 분은 좀 양해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누가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둘러싸고 사실은 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실제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도 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이제 정치인들도 목소리 내시는 건 물론이고요. 일반인들도 목소리를 내시고, 특히 자영업자들도 목소리 내시고, 경제에 종사하시는 경제학자들 내지는 이 경제 분야에 식견이 있으신 뭐 전직 장차관이라든가 경제 관료 출신이라든가 경제연구소라든가 경제 분야를 주로 다루시는 뭐 기자님들 중에서 좀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마 생각이 이게 되게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 자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네. 먼저 들 수 있는 생각이 재난지원금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경제정책을 주로 담당하셨던 뭐 청와대 수석도 하시고 뭐 이렇게 차관도 하셨고 뭐 이런 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경제정책을 필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막에 물 주는 형태로 정책을 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무슨 뜻이냐고 한번 여쭤봤는데, 사막에 물을 주는 식으로 흩뿌리면 뿌리자마자 바로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사막에 해결하는 효과가 없다 그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지원금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많은 다수한테 이렇게 뿌려봐야 잠깐 기분 좋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여서 경제가 되게 어려운데 자산 가격을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서 주식 가격이 올랐다거나 내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를 살펴보면 결국 정부가 되게 많은 돈을 시장에 지금 뿌렸기 때문에, 그 많은 시장에 돈이 많으면 그 실물 자산과 시장의 돈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럼 실물
가격이 당연히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뭐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이게 이런 측면에서도 좀 살펴볼 수 있는 거다. 근데 아울러서 이제 또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제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의 임금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의 직급이 있으면 그분 위의 직급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최저임금 받는 분의 월급이 올라가면 그 직급 위에 있는 분의 월급도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재난지원금을 흩뿌려서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자산 가치만 좀 괜히 상승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면 이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또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식당에 갔다가 그 네. 주인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 들은 걸 좀 전해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단골인데요. 가다 보니까 이제 네. 뭐 장사 잘 되세요 뭐 이런 얘기 제가 식당 가서 약간 진상짓 했던 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어떠세요? 막 여쭤봤더니 네. 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월급 받으시는 분들 코로나로 되게 힘들지만 월급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실질적인 타격이 과연 있겠냐 크지 않죠. 이런 말씀을 아무래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시라든가 무슨 대기업이라든가 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어렵긴 하지만 월급을 급격히 깎거나 뭐 그럴 수가 없어서 그분들은 생활 똑같다. 그러게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거리두기를 하고 이래버리니까 그리고 영업시간도 제한해버리고 뭐 이래버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매출이 정말 줄어서 되게 큰 타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원을 할 때는 그렇게 별로 타격이 없는 분들과 자기가 똑같이 지원을 받으니까 이게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좀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신다고 네, 이해가 하시더라고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이제 예식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식장을 빌려주는 수입으로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라 예식장 빌려주는 것보다는 그 하객들의 손님, 그러니까 예식장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큰 식당을 하신다고 그렇죠. 보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의 본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본질적으로는 식당일 수 있는데 하객 숫자를 제한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뭐 최소한 손님이 하객들이 몇백 분씩 있어야 이게 자기 직원 고용하고 이런 게 유지가 되는데 그렇죠. 하객 숫자를 그렇게 제한을 해버리고 그리고 예식장이라는 업종 자체가 예식장을 이제 잘 꾸며야 되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투입하는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간대요. 그쵸. 그리고 되게 공간도 넓다 보니까 임대료도 많이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식장이 나름 뭐 자본이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이렇게 자기가 손해 보고 있는 것만큼의 그렇죠. 지원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정말 힘들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런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예컨대 뭐 매출 20억을 하다가 갑자기 그 매출이 뭐 5억으로 떨어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 20억 하다가 뭐 18억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떨어지면 점점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못 견뎌가지고 망하게 되는 건데 지금 코로나는 거의 매출이 뭐 반토막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는 상황으로 와가지고 이게 되게 오랜 기간이 지속이 되니까 너무 힘드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식장 하시는 분은 이런데 근데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 장례식장이랍니다. 예식장은 그래도 뭐 손님들이 조금씩 오는데 장례식장은 아예 그렇죠. 아예 안 간다고요.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코로나 있고 나서 조의금 보낸 적은 있는데 장례식장은 뭐 정말 가까운 분 딱 한 번 갔고 밥도 안 먹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갔더니 이제 아유 왜 왔냐고 하면서
고맙다고 하고 이제 잠깐 말하더니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내가 너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지금 뭐 밥 먹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보낸다. 그렇게 하시니까 장례식장 하시는 분들도 본질적으로 이제 밥 장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되게 힘드신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식장이랑 장례식장 하는 분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규모 있는 자영업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부가 당연히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준답니다. 근데 그 지원이 본인들 타격 입은 것만큼은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뭐 폐업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좀 큰 사업 형태로 운영하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폐업하시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악순환. 이게 되게 악순환적인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제 주변에 있던 분들한테 들은 얘기여서 뭐 좁은 시각일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그 국민 88% 이런 분들한테 이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좀 도와주고 코로나로 인한 그 타격이 좀 상대적으로 덜하신 분들한테는 좀 지원을 좀 규모를 줄이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결국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게 국가의 재정으로 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은 솔직히 다른 선진국들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탄탄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재정에서 되게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제 공공 부분이 갖고 있는 부채가 별로 안 되지만, 사실상 그러니까 정부의 부채는 얼마 안 되지만 정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들이 갖는 부채가 많아서 사실상 공기업은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채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부채 비율도 그렇게,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의 부채 비율도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닌데 이렇게 재난지원금 효과가 과연 의문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냐,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듣고 있으면 뭐 아 그렇군요 하면서 끄덕끄덕 하는데,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국민들 어려우니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고, 또 정치하시는 분들은 뭐 저보다 훨씬 발이 넓으실 거고, 저도 뭐 이런 얘기 몇 마디 들었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재난지원금 반대하시는 말씀도 하시고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 국민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뭐 지원금도 마련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수업종, 뭐 결혼식장이라든지 장례식장 뭐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이제 보조금이 나가고는 있지만, 사실 코로나19 지금 사태가 벌어져서 지금까지 온 게 뭐 1년 반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정도의 지원 가지고 더 이상 버텨내고 더 이상 좀 힘을 내주세요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시점까지 사실 좀 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렇게 뭐 딱 기준을 정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자라는 취지도 상당히 뭐 와닿는 취지이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지금 정말 이 폐업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으신 다른 뭐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좀 고민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분들을 일단 살려내는 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의 우리가 좀 큰 과제가 아닌가, 우선돼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해봅니다. 지원금 신청 얘기로 조금 돌아와서요. 한편으로는 이 지원금 신청을 잘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이 문의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더불어서 뭐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걸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폭주해서 연결이 뭐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문의를 여기로 하라고 했는데도 뭐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해요. 뭐 여러 시민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건 뭐 저희 뭐 지금 MC님께서 하신 말씀 들으면서 그냥 추석 명절에 기차표 예매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네. 사실 뭐 이 기차표 추석 명절에 예매하려고 하면 네.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쵸. 예, 쉽지 않고 좀 답답할 때도 많고, 뭐 예컨대 뭐 접속을 했는데 뭐 순번 뭐 10,000번 뭐 이렇게 되면
그렇죠. 희망이 뭐 생기지 이게 않죠. 답답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석 명절 기차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으니까 시스템을 점점 개선해서 이제는 좀 답답함이 많이 줄었는데 재난지원금은 지금 이제 5차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었고 당연히 시스템 갖춰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의 기차표는 그 기차 타고 이동하시는 분만 하는데 이거는 뭐 전 국민의 88%라니까 네.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뭐 서버의 용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텐데 이게 뭐 쉽지 않을 수밖에 없고 행정 인력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좀 답답함이 있는 거는 뭐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뭐 정부에서 당장 해결하기가 아마 현실적으로 뭐 앞으로는 뭐 좀 추석 예매 기차표처럼 뭐 좀 개선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좀 양해해 줄 수밖에 없는 영역이지 않을까. 이게 그 예컨대 저한테 뭐 당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붙여줄 테니까 이거 한번 하세요 이랬을 때 저 잘할 자신이 없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게 워낙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아무리 이제 뭐 앞자리 숫자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오부제 같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조금은 좀 감수를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데일리 탑 이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따끈따끈한 핫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